네, 안녕하세요. 133회 저희 플래너스 독서 경영 세미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또 굉장히 핫 이슈였었던 게 구글 포토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오픈을 해서 우리가 보통 외장하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들을 이제는 웹상으로 옮긴 후에 또 검색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기한 기능이 탑재된 그런 시스템까지 소개를 한 하나의 기업입니다. 바로 구글이라는 기업이죠. 네, 이 구글은 정말 우리가 한 20년 전 정도만 생각을 해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기업이에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기업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떻게 경영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츠가 직접 공개하는 구글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물론 뭐 정말 자신네들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구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참 멋있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에도 네, 이런 기업이 꼭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기업인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구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에릭 슈미츠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지금 현재 회장은 아닙니다. 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CEO로 재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CEO는 아니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에릭 슈미츠를 보고 나서 구글의 창업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구글의 창업자는 사실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었던 재학 중이었었던 두 청년이었어요. 네, 그 두 청년의 시작 아이디어를 가지고 에릭 슈미츠가 직접 들어봤었는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전에 그 선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그 기업의 리더로 있다가 CEO로 재직을 하다가 구글에서 정말 그 광범위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CEO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역시 어떤 구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하나의 연구소도 차리고 지금 회사의 성장까지도 자꾸 돕고 있는 그런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영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도대체 구글이라는 기업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구글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네.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은 저는 구글이라면 바로 이 단어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단어. 어쩌면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 중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애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라는 그 회사를 생각을 했을 때 혁신하면은 애플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글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애플도 혁신이라는 단어가 애플보다는 구글에 더 어울리게 된 상황입니다. 또 모르는 거죠. 10년 뒤에 어떤 기업이 그런 혁신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대명사로 가져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구글을 생각을 했을 때 혁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빼뜨릴 수가 없어요. 자, 구글이 특별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보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또 책에서 역시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구글이 정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원칙의 도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사다마오라는 비운의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피겨 스케이트계에 정말 실제로 김연아 없이 태어났으면은 너무너무 대성할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김연아와 같은 동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아사다마오의 라이벌은 아마 어떻게 보면 평생 김연아일 거예요.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은 누구죠? 김연아 선수죠.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등 기업이 1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1등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구글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1등 기업의 라이벌은 1등 기업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과거의 나와 계속 도전을 해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또 다른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것은 2등 기업, 3등 기업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역시도 뭔가 아예 뭐 누군가를 베끼고 혹은 누군가를 라이벌로 삼아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자, 새로운 비즈니스의 원칙을 도입을 합니다. 이런 거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성공 사례가 있는데 어떤 한 기업인이 있었어요. 한 개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서칭 엔진을 했을 때 자신도 인터넷 서칭 엔진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이미 기존에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역시나 뒤이어 기존에 나왔었던 것들을 어떤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었었기 때문에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운 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선점을 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먼저 만들어서 선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기술을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만든 것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네. 김범수 의장이 생각을 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사람은 실제 개발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지만 실제 수많은 실패 사례를 겪으면서 모바일 시장이 커가기 시작할 때 카카오톡이라는 걸로 이제 무료로 상용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한 후에 성장을 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비즈니스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입에 진입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구글 역시도 그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원칙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구글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를 제일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뭐가 바뀌었으며 왜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고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 어떤 근본적으로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에 이제 궁금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요거였어요. 기술이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졌냐면 먼저 첫 번째로 인터넷이 생겼어요. 인터넷이 생김으로써 모든 정보가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둥둥 떠다니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 정보들을 모바일이라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구 끝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정보들이 모바일 하나면 이제 다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뿐만이 아니라 아이클라우드라는 시스템, 한정적인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혹은 노트북만 있으면 내가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는 세상에 있으면 들고 다니는 슈퍼컴퓨터가 된 거예요. 수많은 자료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자료들을 내가 그 자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외장하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더라 해도 내가 커다란 그 어떤 데이터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 해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 예전에 기존의 비즈니스는 어떤 거죠?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였었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고 연구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굳이 내 손에 제품을 쥐고 있지 않더라 해도 실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버 택시 알고 계시죠? 기존에 있었던 택시 회사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택시 회사를 차리려고 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택시가 필요하죠. 택시를 사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내가 택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제품은 택시가 되는 거겠죠. 내가 우선 한 자원을 우선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됐는데, 지금 비즈니스, 자,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미 기존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차가 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 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1대1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게 바로 우버 택시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 그 우버 때문에 영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많이 그 택시 기사들이 반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참 되게 또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우버가 영국에서 시작을 했을 때 영국에서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우버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몰랐어요. 몰라서 사람들이 더 못 이용을 했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우버를 실제로 띄운, 정말 우버라는 기업을 알리게 해주고 더 띄운 곳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버를 반대했었던 택시기사들이었어요. 왜냐면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영국에서 하루를 아예 파업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우버를 반대한다. 시민들은 우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왜 얘네들이 파업을 하지? 도대체 우버가 뭐길래? 라고 알게 되면서 오히려 우버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재밌는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 하나 1대1을 연결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생성이 됐고, 에어비앤비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전에는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호텔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은 펜션 같은 거를 세우든, 아니면 어쨌든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 후에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었는데,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그 컨셉을 완전히 없앤 거죠. 이제는 어떤 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내가 잠깐 여행을 갔을 때 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1대1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우버랑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고,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차 대신 대주는 거, 발렛 또 이제는 그 수요자와 공급자를 1대1로 연결을 해서 해준다고 하고, 정말 세탁물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단지 그냥 해주는 걸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었는데, 오히려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용을 했을 때 내가 이용한 것보다 요금이 더 적게 나온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봤더니,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단지 그냥 연결을 해주고 차를 대주는 것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용 주차장에 내가 이 빌딩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때는 1시간에 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예를 들어서 대신 차를 발렛해주는 그 플랫폼에 속해 있는 기사들이 가서 주차를 해줄 때에는 그 빌딩이랑 같이 이 회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종의 이제 딜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원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제 더 이상은 제품 중심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퍼져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퍼져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니네 말 안 들어? 그래, 그럼 우리 생산 안 해. 라고 나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즉 소비자들이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갖게 된 거죠. 더 이상 회사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소비자가 주도권을 갖게 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몇 가지를 골라왔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게 바로 이 허니버터칩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허니버터칩 우리나라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한 6개월 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손에 쥐지도
못할 정도로. 저 편의점에 몇 번이나 가서 허니버터칩 있어요? 허니버터칩 있어요? 이제는 어떤 곳에서는 허니버터칩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없습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라고 써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정도로 허니버터칩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첫 번째는 과자가 맛있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과자가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소비자의 SNS라는 소비자들의 파워였었죠. 근데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허니버터칩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와 비슷한 감자칩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비스무리한 허니통통도 나오고 자, 이게 실제로는 혜태의 제품 이었었는데 혜택 것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 가지 제과 제품들 쪽에서 이제 그 허니버터와 비스무리한 맛을 가진 감자칩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상품들을 많이 팔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러니까 뭐가 올라갔냐면 감자값이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감자값이 예전 그 어떤 평년의 감자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가 이제는 시장을 주도해가는 상황이 되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건 누구 발이냐면은 혹시 그 가수 박재범 알고 계세요? 박재범의 발이에요. 되게 재밌는 사례인데 제가 제 주변 지인 중에 박재범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굉장히 열성적인 팬인데 겉으로 티 안 내는 열성적인 팬이에요. 그런데 그 사례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재밌다라고 들었었던 사례인데 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팬들이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아이템이라든지 뭐 썼던 모자 혹은 입었던 옷, 뭐 신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똑같이 사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프로그램에서 박재범이 이 양말을 신고 나왔어요. 근데 이 양말이 되게 이뻤었나 봐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 박재범이 자, 이거를 신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이 양말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양말을 수소문을 했어요. 이 양말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제품 검색을 했더니 자, 문제는 이 공장에서 양말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중단을 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소비자들, 즉 재범의 팬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우리가 단체 구매를 하겠다. 어느 정도 선이면은 너희가 다시 공장을 가동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잘 기억을 나지는 않은데 그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는 우리가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한 5배 정도가 실제로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가도 막 하나에 500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당에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사서 뭐 애기들 나눠주고 뭐 자기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혹은 자기가 가지고도 있고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정말 이거는 여러분 소비자가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 오죽했으면 공장까지 가동시킬 정도의 소비자의 파워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책 다큐멘터리 영화였었는데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하나의 영화였었어요. 처음에 독립영화로 제작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시사회 때도 사실 크게 하지 않았었고 뭐 그런 커다란 돈 많이 드는 어떤 스타 배우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그런 되게 소소한 작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의 그 어떤 사랑에 대해서 정말 진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영화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를 경신을 하게 되죠. 네. 이번에는 소비자의 주도로 망한 사례예요. 자, 여러분 이거 윈도우 8 인터페이스입니다. 아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는 윈도우 7, 윈도우 XP까지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 주변에는 윈도우 8보다는 윈도우 7이나 XP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윈도우 8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윈도우 8을 등졌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불편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그 기업 자체에서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제품을 내놓더라 한다 해도 우리가, 즉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좋은 거지 소비자의 기준에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팽당하는,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소비자가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즉 진짜 좋은 제품이 아닌 이상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주도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자, 비즈니스 안에서도, 특히 회사 역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구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어떤 리더, 파워, 내가 뭐 CEO다, 혹은 내가 부장이다, 뭐 그런 어떤 리더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매니저라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과 소규모 팀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 강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룹이 커요. 큰 그룹에서 하나의 일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그룹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일보다는 수행하는 일들이 분명히 클 겁니다. 그 큰 일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실패했을 때 타격도 분명히 크겠죠. 하지만 작은 기업의, 작은 소규모 단체로 어떤 프로젝트의 단위로 어떠한 일을 수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처럼 우리가 그 TFT, 타스크포스 팀을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타스크포스 팀은 기존에 현재 있었던 팀을 잇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어떤 TFT가 조직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일이 성공됐었던 케이스를 굉장히 극히 드물게 본다. 정말 제대로 된 리더가 서 있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TFT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TFT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처음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 자체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 즉 스마트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스마트 크리에이티브. 영어로는 스마트 크리에이티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책에서 한글로 번역이 됐을 때는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스마트 크리에이티브의 대표적인 사례인 슈퍼셀을 제가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어떤 기업들 중에 가장 스마트 크리에이티브한 기업이 바로 슈퍼셀이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인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혹시 몰라서 자,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자, 여러분 이 CF는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그리 니슨 52라고 해서 실제 그 리암 니슨, 테이큰의 주인공이죠. 리암 니슨이 찍은 어떤 그 CF로 굉장히 마케팅이 성공적이었었던 그 사례였었는데, 바로 이 게임 보니까 혹시 아시겠나요? 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하나의 모바일 게임이에요. 핸드폰에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로 슈퍼셀이라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셀이라는 회사는 이름 자체에서 자신 회사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슈퍼셀, 셀, 즉 세포 단위, 즉 소그룹의 단위의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적은 인원의 사람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많이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절대 손가락질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슈퍼셀이라는 회사에서는 손가락을 하는 게 아니라 파티를 열어줍니다. 잘 실패했다라고 파티를 열어주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슈퍼셀이라는 기업 자체가 실제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핀란드를 살아먹였던 어떤 살게끔 만들었었던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었죠. 지금은 굉장히 어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업 노키아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핀란드 기업인 슈퍼셀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셀이라는 회사는 2014년 매출이 1조 9천억, 영업이익은 6,3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숫자가 있지도 않은데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고 그리고 그런 획기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 크리에이티브의 소규모 집단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성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한다? 바로 실패를 칭찬한다는 것이죠. 실패를 축하하고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스마트 크리에이티브의 공통점을 보았더니 이들은 기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이에요. 이 인재들에게 최신의 툴, 가장 최고 핫한 툴과 이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은 그들은 놀라운 것들을 매우 빠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글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즉 채용을 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그 기술과 비즈니스와 창의성을 가진 이들에게 최신 툴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속도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이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일반 기업들은 뭐에다 포커스를 두느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유와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구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기업들. 여러분,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성과는 강점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잘한 거에서 성과가 나는 거지 못한 거를 내가 잘하게 한다고 성과가 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 이익을 내는 거에 80%를 이익의 80%를 실제 80% 자신들이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익을 내가 내고 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에다가 실제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미 우리의 캐시카우로 잡고 있는 그거 자체에다가 그만큼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강조를 해야 되는 거는 자유와 속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더 극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안정지향적으로 가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빠른 인터넷 세상에서 계속 느리게 가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동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느리게 가다 보니까 계속 성장이 더뎌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싱킹,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을 일반 회사들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계속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마트 크리에이티브, 아까 똑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우리가 계속 끌어들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구글에서도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인재 등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구글 경영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긍정의 문화에서 시작하라 라는 겁니다. 기업의 문화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룹에 일하고 결정 내리는 방식을 처음에 기록을 한 후에 그리고 자신의 슬로건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문화를 만들기 전에, 우리 기업의 어떤 문화를 만들기 전에 만약에 이미 만들어진 회사라면은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죠?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업은 어떻게 일을 결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사람들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의 때, 미팅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건지 우리가 그거를 기록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현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 되고 그렇게 문화를 계획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의 슬로건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슬로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뭔가 신선하게 다가왔었는데 결국에 자신의 슬로건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기업의 그 목표, 기업의 키워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업이 반드시 가지고 있었던 포기할 수 없는 그 키워드 하나, 그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 키워드는 뭐죠? 칩이죠, 칩. 싼 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이 뭐 경영학 서적을 보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들이 큰 비행기, 전보 비행기들이 막 좋은 커다란 도시들을 지나가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제 그 비행기들이 가지 않는 작은 도시들을 저가 항공으로 돌아다니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그들이 선택한 키워드는 바로 싼 거였습니다. 싸다라는 그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내식도 없어요. 제공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라고 하죠. 우리가 샐러드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요? 얘기를 했을 때 바로 회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우리 싸게 비행기를 제공을 하는데 어떠한 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네. 모든 포인트가 싸게에 집중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은 나머지는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하지만 그 목표 자체가 명쾌하지 않다면은 나머지도 결정 내리는 게 다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버진 그룹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버진 그룹의 키워드는 바로 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브런슨, 여러분들의 버진그룹의 회장, CEO인 리처드 브런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펀하게,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펀 경영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자, 세 번째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키워드, 심플을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아이템을 보든지 애플의 제품은 모두 다 심플하다라는 거. 자, 실제로 프레젠테이션도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었던 거.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사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의 키워드, 그 슬로건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바로 구글이 얘기하는 첫 번째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각각의 아까 소규모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소규모 그룹들의 아이디어를
한 자리에 모여서가 아니라 우연히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그 연결들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구글이 실제로 인테리어를 한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더 많이 깨달으실 텐데, 구글이 그 일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일을 하는 걸로 되게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모든 창이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서 창의적인 거를 떠오르는 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정말 나올 대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창의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두 가지가 겹쳐지는 융합되는 그 부분에서 진짜 창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구글에서도 그 연결들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도록 문화 자체가 그 장려되는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 문화일 때 스마트 크리에이티브가 올 수 있다.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즈니스는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전략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기획이라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회사를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계획을 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이 순간은 어떻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계획이라는 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계획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계획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사태가 왔어요. 메르스라는 질병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계획에 짰던 것들이 모두 다 지연이 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의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대에 그냥 일상적인 집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를 이 시간대에는 당연히 유치원을 보내고 그 시간에는 나는 뭐를 해야 됐다라고 주부들이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유치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죠. 자, 이렇듯이 배경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현재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은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즈니스는 계획이 아니라 바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추진해야 되는 하나의 뜻을 이야기를 하죠. 자, 자동차의 헨리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나는 더 빨리 달리는 말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하죠? 우리 MBA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어떤 경영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하는 거, 시장 조사를 해요.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더 빨리 달리고 싶은데 그 니즈를 파악하고, 자, 우리는 빠른 말을 찾아야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뭐를 했었냐? 시장 조사가 아니라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차가 태어났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늘 과거에 했었던, 자,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MBA에 그 귀신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게리 하멜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꿀벌과 게릴라라는 책을 쓴 게리 하멜 교수가, 자, 우리가 얼마나 귀신들의 생각에 쫓아가고 있는지, 즉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이미 죽은 수많은 경영학자들의 뜻을 아직까지도,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구글에서 역시 더 이상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얘기하는 전략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자, 독특한 기술적 통찰력에 기초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게 기술의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수익,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든 최적화한다라는 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를 파악은 하되 뒤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게 구글의 세 가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세 가지는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주춧돌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토대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토대에 따라서 이거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따라서 계획들은 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어떤 막 시장 조사하고 뭐 하고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혁신 기술에 기초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즉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는 건데, 혁신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건데, 자, 이런 혁신 기술에 기초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플랫폼 비즈니스 역시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단지 더 이상 1대1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단지 그냥 단순하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면은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어떤 것을 토대로,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계획이 아닌 전략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용은 모두의 역할입니다. 자, 하지만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채용 담당자에게만 우리가 채용을 맡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구글에서는 자, 먼저 구글의 채용 사이트였어요. 채용 광고였었어요. 자, 되게 재밌죠.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구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전문성과 창의성이에요. 스마트 크리에이티브, 전문성,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분야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전문적이고 두 번째로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는, 구글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채용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구글이 채용 시에 절대 쓰지 않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글은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기업인데 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바로 그 얘기는 이제 됐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구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아도 그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채용관에서 한번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당신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입사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내용 중에 인터넷 가장 서칭을 많이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뭐를 물어보는 거죠? 평소에 관심사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드럼이라는 악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드럼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내 어떤 평소의 관심사, 독특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 관심사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열정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 사람의 열정을 보면서 수많은 통찰력을 볼 수 있고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얘기를 우리 면접에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그 상관없는 얘기를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이 구글이 채용할 때 그 자신들이 채용 시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채용을 할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자, 구글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 중에 자, 채용의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이 책을 알기 위해서는 구글이라는 기업에 있어서는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한번 써와봤어요. 자, 여러분보다 유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채용하라.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거나 도전하지 않을 사람은 채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채용해라. 멍청한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말라라고 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굉장한 뛰어난 인재보다는 사실 내 말을 잘 듣는 인재를 뽑는 데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제품과 문화의 가치를 높일 사람은 채용하고 이 두 가지 가치에 기여하지 못할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과 문화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 일을 해낼 사람은 채용하되
문제점만 생각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에는 그래요. 9명에 안 된다는 사람보다 1명에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끊임없이 실패하더라 해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일을 해내는 사람을 채용하지, 이 된 일들 가운데에서 계속 문제점을 찾아서 깎아내리는 그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집중적으로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라. 단순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에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일할 사람을 채용하라. 혼자 일하기 좋은 사람은 채용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글에서 채용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렉스 인터뷰라는 거예요. 렉스라는 데 어딘지 아시죠? 네, 그 LA에 있는 공항을 렉스 공항이라고 하는데 공항의 이름이에요. 자, 그 공항에서 이동을 할 때 혹은 그 공항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며 옆 사람과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만약에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먼저 책을 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 옆 사람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생각을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인지 그냥 멍 때리는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혼자 있는데 훨씬 더 익숙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떨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의 팀이나 회사와 더불어서 성장할 사람을 채용해라. 기술이나 관심사가 편협한 사람은 채용하지 말아라.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그 사람은 채용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팀이나 회사와 더불어서 배우면서 또 실패하면서 하지만 성공해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격이 원만하면서도 독특한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라. 오로지 일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실제로 즐거움에서 일의 성과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리적이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정치적이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아라.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핵심은 요거죠. 뛰어난 지원자를 발견할 때만 채용하라. 기준 이하의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리 비어있다고 아무나 앉히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나 앉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실제로 정말 우리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고 훨씬 뛰어난 인재가 있을 때에만 채용을 하지, 단지 이 공석을 채운다라는 목적으로 사람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채용된 스마트 크리에이티브, 자, 똑똑하고 창의적인 인재 들은 의사결정이 제대로만 된다면 이들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바로 그렇죠.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라는 단계인데요. 합의라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최고의 해답을 내기 위해서 단결하는 것이 진짜 합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고개 끄덕이는, 이렇게 차에서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 강아지 인형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끄덕매는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의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어떤 그 합의점을 위해서, 그 해답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해답을 위해서 우리가 단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마치 공상국가처럼 똑같은 답을 내기 위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오히려 지양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바로 공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아까 제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두 회사를 비교를 했었죠. 가장 처음에 하나는 애플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이었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의 기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애플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그 기반이고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 기반인 거죠. 자, 여러분 안드로이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다양한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정한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아이템, 자신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키노트도 자기네가 만들고 넘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자기네가 만들고 다른 데에서 호환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도 맥을 사용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게 윈도우를 사용할 때보다 맥 OS 기반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오류나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애플은 정말 전무후무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특별하게 성장한 기업이지 이거를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기업에서도 보편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공개라고 얘기한다람은 무엇에 기반을 둔 거죠? 바로 집단지성에 기반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보가 흐르는 속도와 양을 최대화함으로써 실제 사람들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태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땅 터졌는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붙들고 있다가 사건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자, 메르스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정보로 움켜쥐고 풀지 않았었던 그 최악의 결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째 구글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돌아보면서 한번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은 대화라는 거.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모두가 소통이 되는 걸까요? 같이 앉아서 대화한다고 해서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회사에서 모든 수많은 회의를 했을 때 모두 다 소통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상대방이 소통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대방이 실제로 소통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거를 아는 것, 그게 정말 소통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소통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다 따라주는 것이 진짜 소통이 아니라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비하인드를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왜 이것을 요구하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소통에는 사교성이 필요하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통을 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자, 사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교적인 사람들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 그룹에서 굉장히 사교적이다라는 거는 이 그룹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는 사교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은 스킨십이 아니라 즉 계속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통은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자, 소통이라는 거는 결국에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소통이고, 합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결정 짓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가 그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령 틀린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 거기에 단합을 하는 것이 진짜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소통은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외부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리라는 거죠.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내 가치관은 어떻고 생각이 어떤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나 자신과 먼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까맣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어쨌든 구글에서는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급이 아니라 무엇을 형성하라?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불관계가 결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게 된다면은 사실 이 소통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불관계가 무너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 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 누구 하나가 정말 과감하게 결정해주고 움직여지지 않는 이상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자,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공개를 하고 계급이 아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뭐가 돼야 되냐면 CEO가 아닌 CIO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IO라는 것은 Chief Innovation Officer예요. 즉 혁신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혁신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이 표현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슬라이드가 아닌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슬라이드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 안에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머리를 쓰면서 경영을 하고 이건 어떻게 될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인데 반해서 프로토타입은 자, 실행이죠. 계속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고요. 잘한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여러분 뭐를 해야죠? 네, 계속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됩니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짜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여기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또다시 도전해보고 또 바꿔서 도전해보고 그렇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실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고 기획서를 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일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라는 게 필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아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그런 CEO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요겁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거. 자, 여러분 구글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구글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희망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답을 사람에게서 찾아요. 네. 이미 사람들 중에 스마트 크리에이티브, 즉 똑똑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은 정말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같이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야망을 가진 이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 모든 것은 진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빅 아이디어. 즉 하나의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냐라는 거죠. 그 목표가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떨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생각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커다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에릭 슈미츠가 그 2명의 청년들, 그 두 명의 구글 창업자들에게 가슴이 설레어서 정말 다른 기업에서 경영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구글이라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신생기업으로 처음에 뛰어들었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을 묶어줄 수 있는 빅 아이디어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상어 얘기 아시나요? 똑같은 상어이지만
수족관에 있는 상어는 15cm밖에 자라지 않는 데에 반해서 바다에서 자라는 상어는 1.8m까지 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베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인재들은 그거를 알아보고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해야 된다라고 구글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글이야말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컨셉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말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기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실제 구글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명백하게 눈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기업들이 분명히 구글에서 배워야 할 점들도 있고, 저 역시도 구글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구글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자, 일의 의미를 부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실제 하는 일들이 별 일이 아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 하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가슴 설레게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 자체에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개발하는 이 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연구하는 이 일로 하여금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진다, 혹은 혹시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그러면은 일은 잘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라는 기업은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굉장히 믿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면, 실제로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책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까지도 모두 허락하고, 또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구글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최고의 환경 속에 있을 때, 또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amazing thing, amazingly fast, 매우 놀라운 것을 매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낼 것을,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직원들을 믿고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라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있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고 더 열정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있어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이 있을 때 쭉 쪄지는,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나 되게 피곤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채용을 한다라면 누구를 채용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성과 관리와 성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성과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눈에 드러나는 하나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실패를 함으로써도 성장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성과 관리와 성장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뭐에 방해가 되냐? 바로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성장을 한다라는 거를 성과를 잘 낸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과를 잘 냈으면 잘 성장을 한 거지 라는 거는 뭐죠? 실패를 하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끝난 거다, 즉 능력이 없는 거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구글에서 소규모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이죠? 잘 실패하기 위한 겁니다. 계속 실패하고 우리는 실패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 넘어지면은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 창업하시는 그 어떤 창업 지원하는 그런 데 강의를 가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내가 창업을 했다가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나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위해서 그 집 끌었었던 집 넘어가고 뭐 넘어가고 더 이상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만큼은 성장 관리와 성장을 전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기업이 검소하면서 관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검소하면서 관대하다라는 거는 뭘까요? 검소하다. 자,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되 정말 돈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될 때는 커다란 거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소하면서도 관대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섯 번째로 급여는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직급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일을 성과를 얼마나 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는 사실 극히 드문 케이스고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언제 들어왔는지 몇 년이나 근무를 했는지 직급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보다는 그냥 내가 실제 차별적으로 지급되기보다는 시간을 맞춰서 돈을 타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구글에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꼭 그거는 하나의 공산주의 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일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받아가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프리라이더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는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분명히 잘 하시는 그 성과를 내고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마트 크리에이티브가 있다면은 명백하게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자, 1번이 뭐죠? 일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일의 의미를 제가 만약에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네. 한번 강의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일의 의미는 뭘까? 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나의 개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같이 살아 숨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자, 미켈란젤로가 87세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끊임없이 배우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일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필로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5년 안에 우리가 어떤 게 진실이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5년 안에 어떤 게 진실이 될 수 있을까? 진실은 누가 만드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죠. 자, 그 생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 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책이에요. 자, 빅데이터 세상. 우리가 빅데이터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빅데이터라는 게 어떤 의미며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세상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같이 독서 경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